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2022년 루키 쿼터백 4인방 리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You hardly see a quarterback this dirty after a win. How's your body feeling? How's your body feeling? Never better. Best I've ever felt. Yeah, good. All right. 2022년 NFL 드래프트, 특히 이 쿼터백 포지션에 있어서만큼은 근 5년간, 근 10년간 있었던 드래프트 중 가장 최악이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도 1라운드로 평가를 받았던 선수는 케니 피켓, 말릭 윌리스, 데스먼드 리더, 거진 이 정도의 선수들밖에 없었고, 드래프트가 실제로 벌어지자 케니 피켓은 1라운드 하위 픽으로 피츠버그 스틸러스에게 뽑혔고, 말릭 윌리스, 데스먼드 리더, 그리고 다른 선수들 대부분 데이 2, 데이 3 픽으로 꼽히는 등 우리에게 뭔가 기억에 남지 않을 이 쿼터백 드래프트로 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 아쉬운 드래프트 속에서도 결국 2023년 각 팀의 주전으로서 꼽힐 만한 기대를 받고 있고, 그리고 22년에 좋은 플레이들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선수들이 바로 있습니다. 일단 모든 선수들을 저는 또 평가하진 않을 거고요. 2023년 각 팀의 주전으로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2022년 NFL 쿼터백 드래프티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워싱턴 커맨더스의 샘 하웰입니다. 저는 아직도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워싱턴 커맨더스는 분명 좋은 디펜스, 특히나 강력한 디펜시브 라인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 드래프트에서 코너백 포지션을 마음껏 강화하면서 이들에게 부족했던 이 디펜스의 턴오버 메이킹 능력까지 이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을 추가적으로 드래프트에서 뽑음으로써 거진 정말 라인베커라는 포지션을 제외하자면 정말 탤런트로 가득한 디펜스를 보유하게 되어 있고, 또한 오펜스에서도 엄청 강한 오라인이라고 평가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리시버 포지션에 있어서 좋은 플레이메이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만약 좋은 쿼터백만 가지고 있으면 분명 이 NFC 이스트라는 강력한 디비전 사이 속에서도 분명 충분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마 잭슨이라는 이 쿼터백을 워싱턴 커맨더스가 강력하게 비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워싱턴 커맨더스는 어쨌든 라마 잭슨이나 다른 에런 로저스나 이러한 다른 베테랑 쿼터백들에게 막대한 돈과 드래프트 픽을 주면서 영입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결국 이들이 택한 대안은 자코비 브리셋, 백업 쿼터백으로서 작년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서 정말 좋은 플레이들을 펼친 이 브릿지 쿼터백이었죠. 이 안전한 브릿지 쿼터백을 1년 단년 계약으로 킵해놓고서 본인들이 2022년 뽑았던 이 샘 하웰이라는 쿼터백을 한번 기용해보자라는 좀 과감한 도전을 현재 23년에 선포했어요. 결국 커맨더스라는 이 팀은 분명 쿼터백 말고 경쟁력 있는 팀을 가지고 있는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샘 하웰이라는 이 2년차에 접어드는 거진 루키죠. 사실상 프로 한 경기밖에 뛰지 않았고 그냥 루키 쿼터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루키 쿼터백을 과연 어떻게 성장을 시키고 이 쿼터백이 어떤 퍼포먼스를 펼치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시즌이 위닝 시즌, 그리고 루징 시즌으로 갈릴 수 있는 굉장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샘 하웰이라는 쿼터백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단 한 경기밖에 뛰지 않았어요. 그 한 경기도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18번째 경기. 그 경기조차도 이 디비전 라이벌인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 플레이오프를 확정 짓고 아무 의미 없는 이 주전을 빼버리는 그러한 플레이들을 펼쳤던 경기였기 때문에 그 경기 하나로 이 샘 하웰을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경기를 통해서 우리는 샘 하웰이 적어도 어떠한 스킬셋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에서 워싱턴 커맨더스는 왜 이 쿼터백을 믿을 수 있을지 한번 검증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이 샘 하웰이라는 쿼터백은
이 컬리지에서 뭐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1라운더로 평가를 받던 쿼터백이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 딥볼 패싱 오펜스를 선보이면서 뭐 사실 생긴 거 이 피지컬만 보면은 뭐 베이커 메이필드 버전 2.0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비슷한 이 키와 비슷한 신체 체격 그런 피지컬들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베이커 메이필드보다는 저는 더 뛰어난 모빌리티를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 모빌리티를 통해서 충분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경기에서도 레드존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러싱을 통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장면, 뭐 베이커 메이필드와 많이 비교가 되지만 메이필드보다는 좀 다른 부분은 어쨌든 더욱더 뛰어난 이 발을 활용한 플레이,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다양한 패스를 완벽하게 던질 수 있음을 경기 내내 증명해냈어요. 뭐 딥볼을 던지는 장면이나 뭐 짧은 뭐 슬랜트 패스나 타이밍과 리듬에 맞춘 그런 엔티시페이션 기반의 패스들, 정말 다양한 패스들을 샘 하웰은 마지막 경기에서 보여주었고, 적어도 그 패스들이 모두 성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본인이 이러한 패스들을 자신감 있게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다양한 오펜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쿼터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샘 하웰은 좋은 리듬 하에서 이 지휘자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 부정적인 면도 당연히 있죠. 어딘가 모르게 아쉬운 어깨, 뭐 뒷볼을 잘 던진 장면들도 분명히 있지만 뭔가 아쉬운 그런 어깨를 보여준 장면들도 있었어요. 또한 이 스로잉 메카닉, 이 던지는 폼 자체가 완벽하진 않아요. 공이 정확히는 가는데 뭐 우리가 뭐 쿼터백 메카닉에 대해서 흔히 평가를 하는 뭐 타겟과 발과 뭐 어깨와 머리가 일직선으로 뭐 펼쳐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잘 안 나오고 엉성한 스로잉 폼으로 던져요. 그리고 뭐 인터셉션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겟을 너무 오래 쳐다보는 등 뭔가의 아쉬운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많이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케니 피켓을 제외한다면 이 샘 하웰은 분명 나머지 이 데이 2, 데이 3 하위 라운드 쿼터백들 중에 가장 높은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샘 하웰하고 비교를 하는 선수가 뭐 데스먼드 리더나 또는 브록 퍼디와 현재 비교되는 상황인데, 저는 브록 퍼디보다도 플레이메이킹 능력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샘 하웰이라는 쿼터백이 브록 퍼디처럼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처럼 그러한 좋은 팀에 있었더라면 또 다른 스토리가 쓰여져 있을지도 몰랐어요. 또 데스먼드 리더보다도 더욱더 일관성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샘 하웰은 분명 잘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코치가 현재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구단은 매년 똑같아요. 이들의 뭐 디펜스 좋고 리시버 좋고 뭐 다 좋아요. 이미 괜찮은 탤런트를 보유했던 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이 매년 실패를 경험한 이유는 결국 코칭진이었어요. 이들의 스태프들은 그들의 탤런트들을 더욱더 뛰어나고 더욱더 한 단계 높은 성장을 거두기까지 잘 지도를 해주지 못하는 코칭진을 항상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워싱턴이 올 시즌 달라진 점은 이번 오프시즌 캔자스 시티 칩스 출신의 에릭 비에나미를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데려왔던 것이고,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잘 지휘를 해줄 수 있는 이 오펜스의 사령관이 생겼다는 점, 어쩌면 이 비에나미 코치의 오펜스 밑에서 샘 하웰은 괜찮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샘 하웰이라는 쿼터백이 물론 분명 뭐 워싱턴 팬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선수이고, 또 내년 시즌 드래프트에 뭐 칼럼 윌리엄스나 드레이크 메이나 이러한 좋은 선수들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올 시즌 이 샘 하웰이 큰 발전을 거두지 못한다면 워싱턴은 버리고 내년 시즌 드래프트를 노릴 것이다, 뭐 이러한 의견도 분명히 있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워싱턴 커맨더스는 분명 쿼터백을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이 포지션에서 좋은 탤런트들을 갖췄고, 그리고
이 하위 라운드 쿼터백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싸다, 이 싸다는 강점에 있어서, 그리고 기대값이 작다는 점에서 저는 샘 하웰이 리그 뭐 한 20등 정도의 쿼터백 20등 정도의 활약만 펼쳐주더라도 워싱턴 커맨더스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물을 얻어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샘 하웰은 분명 뭐 리그 탑 10, 뭐 이 정도의 쿼터백으로 지금 당장 활약하고 도약할 것이다, 그 뭐 그 정도의 업사이드를 가졌다 라고 평가하기에는 분명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가 뭐 리그 탑 뭐 15등, 20등 이 정도의 쿼터백으로는 분명히 저는 성장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가진 이 딥볼에 대한 자신감과 그런 생산성, 그리고 워싱턴 커맨더스의 리시버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 시즌 그래도 좀 만족할 만한 시즌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쿼터백은 바로 전체 드래프트 꼴찌 픽이었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브록 퍼디입니다. 드래프트 전체 마지막 픽으로 드래프트가 되었지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나이너스의 주전 쿼터백이 된 브록 퍼디, 플레이오프, 뭐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이 팀을 이끌었던 브록 퍼디, 뭐 부상을 당했던 이 마지막 경기를 제외하면 주전으로 나온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나이너스라는 팀을 결국 챔피언십으로 이끌었어요. 루키 쿼터백이 그 팀을 챔피언십으로 이끌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실 성과죠. 특히 드래프트 전체 마지막 픽으로서 뽑힌 선수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말 엄청난, 진짜 독보적인 결과물을 보여준 시즌이었어요. 드래프트 어디서 뭐 어떤 1라운드에서 뽑히든 2라운드에서 뽑히든 뭐 7라운드에서 뽑히든 마지막으로 뽑히든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음을 브록 퍼디는 루키로서 증명을 해내었고, 부상만 아니었다면 2023년 시즌도 브록 퍼디는 분명 나이너스의 1주차 선발로 주전으로서 팀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뭐 현재는 어쨌든 부상의 회복이 조금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다는 소식이 들렸고, 결국 선배 쿼터백인 이 트레이 랜스가 부상으로 경기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브록 퍼디가 어쩌면 뺏길 수도 있어요. 뭐 트레이 랜스가 잘 뛴다면. 그리고 트레이 랜스나 뭐 샘 다놀드나 좀 아쉬움을 보인다면 다시 브록 퍼디가 부상에서 회복하고 다시 주전 자리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작년 시즌, 그리고 뭐 오프 시즌에 이 나이너스 선수들의 그런 인터뷰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브록 퍼디는 팀의 신뢰 그리고 리더 자리를 분명히 얻어낸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단순히 루키 시즌의 기적으로 끝날 선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오래오래 이 나이너스의 주전으로서 어쩌면 활약을 펼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떻게든 뭐 안타깝게도 부상을 당했고 분명히 다른 선수에게 기회가 있는 만큼 브록 퍼디는 본인이 복귀했을 때 작년 그리고 작년 이상으로 더욱더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런 좀 부담감이 있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문제 때문에 저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구단 하에서 이 브록 퍼디의 경기력에 대한 분석이 더욱더 중점적으로 행해질 것이고, 팬들 또한 이러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브록 퍼디,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 전 경기를 제외하면 전승을 거두었어요. 또한 13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4개의 인터셉션, 패서 레이팅이 무려 107.3이에요. 어마어마한 스텝 볼륨을 기록한 이 퍼디는 아마 신인 루키 쿼터백으로서는 독보적인 비율을 현재 갖추었죠. 하지만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이 분명 엄청난 생산성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행해졌고 그것이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인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카이 셰나한 감독은 흔히 말하는 오펜스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가진 천재적인 러싱 디자인 그리고 플레이 액션 오펜스, 이러한 요소들은 쿼터백의 생산성을 몇 배나 높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천재적인 플레이 디자인에 더해서 크리스찬 맥카프리, 디보 사뮤엘, 조지 키를, 브랜든 아이유 뭐 등등등
말도 안 되는 오펜스 탤런트 전부 다가 플레이메이커들, 전부 다 프로볼 선수들과 함께한 이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사실 쿼터백이 누가 됐든 간에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브록 퍼디는 분명 이 잘 차려진 밥상을 단지 야무지게 먹었을 뿐이에요. 이 브록 퍼디는 물론 작은 키, 작은 손과 다르게 자신있게 공을 던질 줄 아는 선수입니다. 특히 이 카일 샤나한 스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잘 열린 이 필드의 중앙 공격에 있어서 능력을 보였고, 지미 갈라폴로의 특기였죠. 전매 특허. 또한 리듬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연달아 패스를 성공시킬 줄 아는 리듬 패서로서 똑똑하고, 그리고 감독의 작전들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선수예요. 또 단순한 포켓 패서로서 지미 갈라폴로가 이 아쉬웠던 모습과는 다르게 브록 퍼디는 모빌리티 또한 충분히 좀 갖췄어요. 그것이 상대 디펜스를 위협하는 요소까지는 아니었지만 스크램블이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프레셔를 따돌리는 그런 모빌리티를 최소한으로 갖추었으며 레드존 상황에서 이 플레이를 연장시키며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모습들까지 보여주었고요. 이처럼 브록 퍼디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구조 하에서 이 쿼터백이라는 부속품으로서 가성비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쿼터백이었습니다. 시스템 쿼터백으로서 7라운드 마지막 픽에 쿼터백이 잘한다? 이보다 좋은 시나리오가 없죠.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이미 이러한 쿼터백을 보유했던 팀이었어요. 지미 갈라폴로, 모두가 떠올릴 것이죠. 지미 갈라폴로의 올해 스탯 라인을 한번 봅시다. 16개의 터치다운, 4개의 인터셉션, 패서 레이팅은 103. 브록 퍼디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브록 퍼디가 13개의 터치다운, 4개의 인터셉션. 지미 갈라폴로는 16개의 터치다운과 4개의 인터셉션. 지미 갈라폴로와 브록 퍼디는 스텝 볼륨상으로 별 다를 바가 없죠. 카일 샤나한은 이미 이 시스템 쿼터백인 지미 G와 함께 많은 시즌을 보냈었고, 그와 함께 슈퍼볼도 진출해냈어요. 하지만 그가 이 지미 G와 함께 하면서 결론을 낸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쿼터백으로 만족할 수 없다. AFC에 있는 패트릭 마홈스, 조시 알렌, 조 버로우, 저스틴 허버트, 라마 잭슨, 이러한 선수들처럼 우린 팀 캐리가 가능한 쿼터백을 찾자라는 것이 바로 이 나이너스 팀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에게 무려 1라운드 3장을 태우면서 그러한 절박함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브록 퍼디는 분명 팀과 함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쿼터백임은 틀림없어요. 이 선수는 분명 좋은 환경 하에서 진짜 좋은 선수예요. 그러나 브록 퍼디 덕에 팀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브록 퍼디는 기복 있는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선보였고, 특히 이 패스의 정확성 측면에서 매우 부정확한 쿼터백 중에 한 명이었어요. 또한 모빌리티를 갖추긴 했지만 올바르게 스크램블을 하는 법을 아직 익히지 못했으며,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어깨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깨가 너무나도 제한적인 수준이에요. 강력한 딥볼, 아웃사이드를 향한 완벽한 50-50 볼, 이런 것들을 던질 수 없는 선수예요. 필드의 중앙 공략에 있어서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슬랜트 패스, 글랜스 라우트, RPO 이러한 것들을 잘 던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이 상대의 디펜스가 더욱더 뛰어나고 이 높은 무대에서 상대의 디펜스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이 사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강력한 딥볼, 딥 아웃 라우트, 딥 컴백 라우트, 이런 것들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쿼터백은. 하지만 브록 퍼디는 어깨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극도로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분명한 이 퀵 리드 상황에서 디시전을 머뭇거리는 경우도 많이 선보였고, 전체적으로 이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은 아직 플레이의 한계가 분명하게 보이는 선수였어요. 브록 퍼디의 훌륭한 이 스탯 라인, 그리고 승률은 저는 결국 팀 나이너스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이 매 플레이마다 오픈 찬스가 벌어지고, 그 오픈 찬스가 한 명도 아니에요.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오픈 찬스가 난다, 이게 아니라
조지 키렐도 나고 뭐 브랜드 아이육도 나고 디보 사뮤엘도 나고 2명, 3명, 4명이 전부 다가 오픈 찬스예요. 연달아 펼쳐지는데 쿼터백 입장에서 그냥 아무나 골라 잡아서 때려도 그냥 퍼스트다운에 갱신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브록 퍼디가 싸니까, 그리고 그 싼 값으로 오펜스 플레이메이커들의 영입이 장기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나이너스는 만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브록 퍼디 너가 너무나도 헐값이니까 우리는 디보 사뮤엘도 잡을 수 있고 뭐 조지 키렐에게도 연장 계약을 줄 수 있고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도 뭐 트레이드 할 수 있었다, 뭐 브랜든 아이육도 잡을게, 너 덕분이야, 이렇게 만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브록 퍼디가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향후 10년을 나이너스를 이끌 것이냐 남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더 높은 업사이드를 꿈꾸고 마홈스, 알렌, 버로우, 라마, 허버트, 로렌스 이러한 유형, 뭐 젤런 헐츠 이러한 유형의 쿼터백들을 카일 셔나는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트레이 랜스에게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는 점. 브록 퍼디는 저는 남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 굉장한 부담을 안고 뛰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나이너스의 주전 쿼터백은 브록 퍼디가 올 시즌 아닐지 모릅니다. 작년과 같은 모습으로는 어쩌면 이 브록 퍼디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2023년 드래프트 픽 전체 8픽을 가졌던 애틀란타 팔콘스의 픽은 오펜시브 웨폰, 러닝백 비잔 로빈슨이었습니다. 뭐 작년에는 드레이크 런던, 뭐 재작년엔 카일 피츠를 뽑으면서 아니 정말 좋은 플레이메이커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뭐 러싱 시스템과 뭐 좋은 러싱 블락을 자랑하는 오라인을 갖춘 이들에게 있어서 현재 부족한 것은 쿼터백이 아니냐, 뭐 이러한 많은 평가를 받았던 팀이었고, 결국 뭐 라마 잭슨을 잡느니 뭐 또 다른 어떤 쿼터백들, 뭐 작년에는 드셔나슨에게 이 모든 것을 걸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쿼터백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이들은 러닝백을 뽑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 또 다른 플레이메이커인 이 비잔 로빈슨을 뽑은 이들의 판단의 결국 밑에는 본인들이 작년 시즌 3라운드 출신으로 뽑았던 쿼터백인 데스몬드 리더에게 강력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 소개할 선수는 바로 데스몬드 리더입니다. 데스몬드 리더에게 만약 좋은 선수들을 둘러싼다면 이 어린 쿼터백의 성장과 함께 올 시즌 팔콘스는 본인들이 좋은 결과물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시즌 단 4경기밖에 뛰지 않았고 굉장히 적은 표본이었죠. 이 적은 표본을 보여줬던 리더가 2022년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과연 애틀란타 팔콘스는 뭐 믿음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리고 팔콘스는 도대체 이 쿼터백으로 뭘 하려는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애틀란타 팔콘스의 오펜스 러싱이에요. 러싱. 그 어느 팀보다도 러싱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또 러싱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시도 횟수가 굉장히 높은 이 팀은 어쩌면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능력이, 요구되는 생산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팀의 오펜스가 결국 언더센터에서 펼쳐지고 플레이 액션 오펜스의 비율이 40%에 육박한다면 그 어떤 쿼터백보다도 플레이하기 편안한 오펜스고 그 어떤 팀들보다도 쿼터백의 그런 플레이의 폭이 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적당한 운동 능력을 가진 쿼터백에게 만족하였고, 적당히 뭐 시스템 쿼터백, 적당히 그냥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플레이만 펼치면 된다 라는 정도의 만족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시즌엔 뭐 마커스 마리오타가 주전으로 뛸 수 있었고요. 데스몬드 리더라는 쿼터백도 마찬가지예요. 얼핏 보면 굉장히 마르고 굉장히 왜소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데스몬드 리더는 준수한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고, 또 팔콘스의 스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플레이들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선수예요. 뭐 플레이 액션, 뭐 붓, 오펜스 혹은 뭐 리드 플레이까지 최소한의 수준으로 펼칠 수 있는 선수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서 스미스 감독이 본인의 오펜스를 이끄는 쿼터백으로서 조금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데스먼드 리더라는 쿼터백은 제가 저번 시즌에도 이 정규 시즌 에피소드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그 누구보다 빠른 패스를 던지는 선수입니다. 데스먼드 리더는 굉장히 빠른 릴리즈 타이밍을 가진 쿼터백이고 또 디시전도 굉장히 빨라요. 진짜 뭐 쿼터백 드랍을 끝나자마자 그냥 백풋을 지면에 닿자마자 그냥 쏜살같이 패스를 던져댑니다. 만약 쿼터백이라는 이 포지션이 감독이 잘 짜낸 이 플레이 컨셉을 망설이지 않고 진짜 자신감 있게 빠르게 던진다면 감독 입장에선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 패스가 뭐 리시버의 가슴팍에 정확히 꽂히는 패스가 아니더라도 또는 그 패스가 뭐 사이드라인 뭐 1대1 상황에서 40야드짜리 뒷밤이 아니어도 감독은 만족스러울 거예요. 왜냐? 현재 애틀란타 팔콘스는 2명의 트윈타워 뭐 런던이나 뭐 카일 피츠 이 선수가 긴 팔로 그냥 공을 잘 잡아줄 것이고 또 뭐 비잔 로빈슨 그리고 다양한 러닝백들이 그냥 체크다운 패스를 5야드짜리 패스를 받아서 15야드짜리 약플레이로 만들어 줄 것이니까 그냥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이 애틀란타 팔콘스에서는 뭐가 없어요. 그냥 본인들의 이 플레이 메이커들에게 잘 공을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는 역할입니다. 팔콘스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 같은 모델을 저는 꿈꾸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쿼터백은 그냥 부속품이에요. 쿼터백은 그냥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단지 이 선수를 둘러싼 플레이메이커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을 던져낼 수 있느냐, 그리고 쿼터백에서 아낀 자원을 이들에게 얼마나만큼 투자를 해낼 수 있느냐, 탤런트와 다른 스킴을 통해서 전진을 하는 오펜스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데스먼드 리더라는 쿼터백은 단순한 부속품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선수로 성장을 해낼 수도 있겠죠. 뭐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뭐 프리스냅 상황에서 오디블 능력으로 뭐 패스 프로텍션 콜을 조정을 해내거나 뭐 디펜스를 바라보면서 본인의 선수의 뭐 라우트를 조정한다든지 그러한 좀 스마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서 또 이 애틀란타 팔콘스의 오펜스에서 중요한 이 미스매치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스마트한 능력을 가진 쿼터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켓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할 줄 아는 쿼터백이라는 점, 분명 아서 스미스 감독이 더욱더 이 선수를 마음에 들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뭐 준수한 어깨, 그 준수한 운동 능력 바탕으로 해서 뭐 경험이 쌓이고, 어쨌든 팔콘스는 쿼터백이 뛰기에는 좋은 현재 환경이기 때문에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데스먼드 리더라는 쿼터백은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그의 패스 정확성은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막 리시버의 뒤에다 던지기도 하고 앞에다 던지기도 하고 막 머리 막 3개 위에다도 던지기도 하고 땅바닥에다 던지기도 하고 막 어딜로 공을 던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의 포켓 무브먼트도 그냥 어떻게 내가 뭐 스크램블을 행해야 된다 뭐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갈피를 잃은 모습이에요. 정확한 드랍, 뭐 정확한 디시전을 통해서 그의 전매특허 뭐 빠른 패스를 던졌는데 그 공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리시버에게 1야드나 멀리 날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있으면 아니 도대체 얘는 뭐가 문제지?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스로잉 메카닉을 보여서 공을 던졌는데 그 패스의 정확성이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아쉬운 점이 많은 선수예요. 하지만 어쨌든 아서 스미스 감독은 현재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잔 로빈슨이라는 새로운 웨폰을 추가함으로써 데스먼드 리더와 함께라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오펜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 리더가 본인의 메카닉 조정에 성공을 해내고 패스 정확성을 조금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고 아서 스미스 감독이 원하는 수준의 플레이들을 펼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애틀란타 팔콘스는 작년 러싱에 국한했던 모습을 넘어서 패싱에 있어서도 뛰어난 발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오펜스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데스먼드 리더와 이 프리스냅 쿼터백, 이 포켓 쿼터백으로서의 모습은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그러나 결국 일관성 있는 패스를 얼마나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이번 오프 시즌은 리더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뭐 샘 하웰이나 뭐 브룩 퍼디 상황과 마찬가지지만 이 구단이 현재 이 쿼터백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굉장히 낮을 것이에요. 리그 20등 정도의 쿼터백으로 활약만 하더라도 분명히 만족해 할 것이고 이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오펜스 탤런트와 오펜스 시스템 하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데스먼드 리더는 그래도 팀이 기대하는 정도의 플레이만 펼치면 된다. 이러한 좋은 환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2022년 NFL 드래프트 쿼터백 중 유일한 1라운더죠. 바로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케니 피켓입니다. 이 케니 피켓이 피츠버그가 이 선수를 지명한 이유는 단지 이 피츠버그 대학 출신의 이 홈타운 보이이기 때문이지만은 않습니다. 이 피츠버그 대학을 ACC 챔피언십으로 이끌었던 이 재능 있는 쿼터백은 빅벤 에라의 은퇴 이후 새로운 팀 리더를 찾고 있었던 스틸러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선수입니다. 겸손하고 영리하고 또 이 레거시의 의미를 아는 이 로열티를 아는 케니 피켓은 이 스틸러스의 프랜차이즈 팀 컬처에 맞는 쿼터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케니 피켓의 루키 시즌은 화려하진 않았어요. 12경기 선발에 나서서 7개의 터치다운, 9개의 인터셉션, 평균 이 패싱 야드가 184.9, 브룩 퍼디나 뭐 베일리 제피 뭐 이러한 선수들보다도 굉장히 아쉬운 성적이었죠. 하지만 결국 스틸러스에게 있어서 또 한 번의 위닝 시즌을 선사하였고 루키로서 시즌이 거듭하면서 많은 성장을 이뤄낸 이 선수를 본다면 왜 스틸러스가 이 선수를 뽑았는지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 스틸러스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역사는 결국 케니 피켓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어떤 선수로 성장하느냐 이 스틸러스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KP의 첫 시즌은 분명 평범해 보여요. 아니 뭐 어떤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스탯 라인만 본다면 분명히 잘하진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선수라고 평가하기 힘들었고 또 높은 포텐셜을 보여주었느냐에 대한 물음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팀을 충분히 승리로 견인할 수 있는 쿼터백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가 이 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스틸러스를 위닝 시즌으로 마무리하게 만든 것은 저는 굉장한 성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오펜스는 앞서 소개했던 쿼터백들의 오펜스와 굉장히 달라요. 이 스틸러스의 오펜스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맷 캐나다 코치가 합류한 이후 매년 리그 최악의 오펜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벤 말년의 오펜스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진짜 말도 안 되게 끔찍했잖아요. 오펜스에 템포가 없고 리듬 아예 없고 그냥 단지 하는 것은 짧은 패스, 숏패스 그냥 계속 근데 문제는 이 숏패스를 긴 야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약 위주의 플레이메이커들도 없고요. 그가 단지 원하는 것은 쉽고 반복적인 플레이 컨셉들의 나열이었어요. 에어레이드 오펜스를 펼치면서 최대한 리시버들을 나열하고 아이솔 컨셉들을 고집하면서 프리스냅 상황의 매치업과 레버리지를 통해 효과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이 맥캐나다의 오펜스는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스틸러스의 젊은 리시버들은 물론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있죠. 뭐 피킨스나 그리고 트레이드가 되었지만 뭐 클레이풀이나 그리고 디언테 존슨이나 나지 해리스나 분명히 좋은 선수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은 짧은 패스들을 받고 약을 창출해내는 타입의 선수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뭐 고볼이나 그런 상황에서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리시버들, 뭐 오펜스 스킴, 그리고 KP 호흡이 전부 다 좋지가 않았어요. 극단적인 스틱, 앤, 고 이러한 컨셉들은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플레이들이 아니었고 이들은 폭넓은 플레이들을 펼쳐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케니 피켓은 영리한 선수예요. 프리스냅 디펜스의 모습들을 보고 정보를 모아서 빠른 디시전과 효율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쿼터백이고 이 선수의 숏 에리아의 패스 정확성은 분명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체크다운 패스 또한 잘 활용해내면서 KP는 마이너스 플레이들을 최소한으로 상쇄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쿼터백이었어요. 루키 쿼터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이너스 플레이들을 줄이고 플러스 플레이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이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점은 다른 베테랑 쿼터백들이 팀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과 비슷하다고 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런게임과 함께 연속적이고 짧은 플레이들을 바탕으로 한 이 오펜스에서 어쩌면 KP는 가장 최적화된 루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필드의 전체를 읽을 줄 아는 뭐 일반적으로 루키 쿼터백들은 뭐 플레이 컨셉에 잘 익숙하지도 않고 또 대학 플레이 이 컬리지에서 본인들이 경험하던 이 오펜스 플레이북의 이 한계, 제한적인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이 필드의 한쪽, 이 하프사이드 리드만을 읽거나 하는데 케니 피켓은 1년차 루키 시즌에도 자신있게 이 풀 리드를 읽을 줄 아는 쿼터백으로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원하는 타입의 오펜스를 실행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 외에도 뭐 KP는 이 피지컬한 스틸러스 리시버진에게 계속해서 딥볼을 던져냈고 그의 사이드라인을 향한 패스의 정확성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상대 코너백에게 뭐 인터셉션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항상 리시버의 바깥쪽 어깨로 공을 꽂아 넣는 모습을 선보였고 그의 패스 정확성은 꾸준한 생산성을 선보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KP는 어쩌면 빅벤보다 더 큰 심장을 가진 선수처럼 보였어요. 이 케니 피켓의 생산성은 4쿼터가 되면 훨씬 뛰어나졌는데 클러치 상황에서 그는 더욱더 강해지고 이 썰드다운 상황에서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는 선수였어요. 또한 그의 컬리지에서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던 이 오프 스크립트 플레이들, 케니 피켓은 본인이 가진 발과 운동 능력을 토대로 플레이를 연장시키며 뛰면서 패스를 정확히 던질 줄 아는 쿼터백이었습니다. 이 스틸러스는 분명 오펜시브 라인 프로텍션에 대한 문제를 작년에 가지고 있었고 리시버들과 오펜스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세퍼레이션을 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번번이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어요. 그럴 때 KP는 본인의 발로 시간을 벌어다 주었고 본인이 직접 뛰든 본인이 패스를 하든 좋은 결과물, 이 플러스 플레이들을 매번 만들어냈고 디펜스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은 분명 까다로운 요소였어요. 현재 우리가 이 쿼터백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KP는 본인이 많은 툴들을 가졌음을 증명해냈고 결국 이를 바탕으로 해서 스틸러스 프랜차이즈의 미래로서 팬들을 기대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툴들이 정말 다양한 툴들을 가졌어요. 정말 다양하게 모든 플레이들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툴들이 빛나진 않았다는 점이에요. KP는 분명 준수한 루키 시즌을 선보였어요. 하지만 스페셜하다라는 점, 본인이 특별한 선수라다라는 것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고 이 점이 가장 걱정되는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의 문제죠. 먼저 KP는 좋은 어깨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준수하다고 평가받고 충분히 다양한 볼을 던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공은 너무 느리게 날아가고 번번이 리시버들의 뒷공무니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빈번히 보여주었고 이 폭발적인 플레이들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어깨가 약하기 때문에 그의 강점인 이 크리에이터로서의 모습도 분명히 한계성을 보여줬어요. 이 요리조리 피하고 시간을 벌고 결국 리시버들이 케니 피켓 덕분에 오케이 나 오픈 찬스야 이게 손 뻗으면서 나한테 던져줘 라고 손을 뻗어도 결국 어깨 때문에 멀리 공을 던지지 못해요. 그냥 체크다운 패스 짧게 이러한 좀 한계성을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 필드의 중앙을 공략하는데 기피함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러셀 윌슨, 카일러 머레이처럼 이 단신 쿼터백들이 이 필드의 중앙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기피하는 것은 뭐 키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해가 돼. 뭐 이렇게 속설로 현재 이해가 되어 왔지만 KP 같은 선수가 의도적으로 이 필드 중앙을 공략하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은 조금 의외예요. 계속해서 공을 아웃사이드로 공을 던지고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플레이들을 줄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인컴플릿으로 나더라도 그것이 팀의 마이너스가 되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결국 필드의 모든 곳을 공략해내야만 본인이 가진 이 다양한 툴들을 정말 완벽하게 활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트 쿼터백으로서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문제는 KP 본인의 자신감과 연결되지 않나 싶어요. 이 프리스냅 프로세싱 능력에 있어서 KP는 분명 영리하고 자신감이 있는 선수입니다. 문제는 만약 디펜스가 이 포스트 스냅에서 변화를 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디펜스의 변화를 KP는 잘 읽어내지 못한 루키 시즌을 보였고, 너무나도 쉬운 턴오버로 연결된 플레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뒷시즌을 빠르게 끝마치지는 아직 못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물론 본인의 발로서 이 플레이가 연장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선수지만, 디펜스의 변화에 쉽게 당황을 하는 모습은 현재 리그 추세에 있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KP는 분명 프로볼급 이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프로볼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타일러 헌틀리나 시카고 베어스의 미첼 트루비스키도 프로볼이긴 하지만, 그러한 프로볼이 아니라 진정한 프로볼급 탑 10 쿼터백급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은 보여주었어요. 리더로서 그리고 쿼터백으로서 좋은 오펜스 플레이 콜러 밑에서 충분한 플레이들을 펼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KP는 이 어깨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보였고, 그의 업사이드가 풀 포텐셜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기도 했어요. 물론 어깨가 약하거나 또 평범하더라도 조 버로우 타입의 엘리트 쿼터백으로의 길이 있을지도 몰라요. 조 버로우는 또 어깨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과 그런 폼 수정을 하면서 2년차 시즌에 그러한 결과물들을 증명해내기도 했죠. 케니 피켓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새롭게 더 높은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 2년차의 KP에게 있어서 제가 바라는 점은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필드의 중앙을 공략해낼 수 있느냐라는 점이에요. 만약 소포머 시즌에도 이 디펜스를 두려워하고 이 턴오버가 될 것이라고 쫄아서 이 아웃사이드로만 공을 던져내길 원한다. 물론 네거티브 플레이를 줄이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너무나 쫄아있는 것,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펼치지 않는다면 결국 디펜스에게 먹히기 마련입니다. 결국 KP가 얼마나 자신있게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느냐가 이 2년차 시즌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프시즌에 리시버, 라인맨 영입을 통해서 KP는 분명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가 또 다른 AFC 노스 디비전의 탑 쿼터백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이번 시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상 2022년 드래프트 쿼터백 4인방을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이 선수들이 2023년 각기 어떠한 타입의 시즌을 보이고 이 선수들이 어떤 운명을 보일지 저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번 21년도 드래프트 쿼터백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이 선수들은 일단 표본이 너무나도 작아요. 제 이러한 평가와 리뷰가 올 시즌 정말 반전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팀 상황이 좋은 선수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gardless of what the scoreboard says, how did you really perform? Did you perform, to your best of your ability? Did you create the best value for yourself and for the team by the way you were able to execute the discipline that you played with? How you were able to focus on the next play, not get frustrated with something that, was difficult for you. It's got to be a great competitor. You got to overcome adversity. So all these things create an internal standard that, we're trying to get players to play to that not necessarily is dictated by the score, who you're playing against, but it's about your level of performance and the standard that you play to. These kinds of things are what we want to try to get players to do to be the best version of themselves.